안녕하세요. 네. 한 것도 없는데 박수 받아서 이상한데. 260? 260쪽을 보시면 인감증명이 있죠? 인감증명. 네,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요거 안 했죠? 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지난 시간에 한 걸 좀 확인하죠. 지난 시간에 한 거. 지난 시간에 전자신청을 했었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또 하나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자신청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신고 그리고 외국인 등록 이렇게 해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만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 등록은 관할등기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해서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직접 출석 미리 기억나십니까?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한다고 했죠. 직접의 의미는 뭡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출석은 뭐죠?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 미리는 뭡니까? 등기의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의 전자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등록신청서 반려가 되죠. 맞습니까? 또한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닌 자,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면 이때도 신청서 반려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첨부해야 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때, 네 번째, 방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때도 사용자 등록 신청서는 반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즉 자격자만 대리인으로서 전자신청을 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사람은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인, 법인이 있다고 했죠. 자연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 태아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죠. 외국인은요? 있다고 했죠. 법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법인 사단재단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름 자체가 등기부에 올라가지만 신청 자체는 누가 한다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됩니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된다고 했죠. 따라서 주소증명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법인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별도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설물이니까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민법상 조합이죠.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이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그렇죠.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 중에서 승소한 자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자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승소했건 패소했건 원고이건 피고이건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었죠.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미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본래의 등기 신청이 공덕이면 대위 신청도 공덕. 그 다음에 본래의 등기 신청이 단독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또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피보전 권리, 즉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 것. 두 번째 피대위 권리, 즉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세 번째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여서는 아니 될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중의 대위 신청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이중의 대위 신청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일괄 신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인 일괄 신청은 세 가지 요건이 있죠. 관할이 동일할 것, 등기원인이 동일할 것, 등기 목적이 동일할 것.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인데 특이한 일괄 신청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죠. 관할이 동일한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매각 절차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에 관한 등기, 경미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일괄 촉탁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어차피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건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공매 처분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과 또 뭐가 있죠? 잊어버렸네. 매수인 명의의 수익권 이전 등기와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촉탁과 그 다음에 인수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요 세 가지도 일괄 촉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8쪽에 259쪽에 260쪽이죠. 인감증명을 지난 시간에 잠시 보셨는데 이 인감증명은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그 등기 의무자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이에요. 그러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거기 책에 원래는 8가지인데요. 보통 출제가 7가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 암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지난 시간에 1번은 했던 것 같아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동글뱅이 2번도 했었네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거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안 하셨어요? 네, 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먼저 원칙은 뭡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하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가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가등기 신청하러 갈 때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무자일 때 등기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기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그럼 이 가등기 권리는 을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포기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제가 휴대폰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길거리 뭐 휴지통에다 던져버리고 갈 수 없습니까? 그거 던져버리고 왔다고 해서 경찰관이 쫓아옵니까? 아니죠. 포기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산 처분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정이 돼요. 그럼 이 가등기 권리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은 가등기 명의인이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에요. 을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는 갑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무자는 을이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는 갑이라고 한다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원칙은 이 등기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에 의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이 말소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을의 도장이 진짜 을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 아주 중요한 재산권입니다. 있겠죠. 진짜 이 을이 찍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을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합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출제를 해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죠?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고 확인 조서가 작성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실까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세 번째,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 안 나셔요?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셔요? 안 나셔요? 네? 그게 세 번째예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래서 제가 그때 위임 확인 정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인감증명이랑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 정보가 나오면 플러스 인감증명을 무조건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공간정보법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하려고 너무 어려워서 한번 하실 수 있는지 보시겠는데, 이 시점에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40제곱미터고 여기는 얼마랄까 50제곱미터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냐면 둘 다 갑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까? 갑은? 할 수 있죠. 소유자가 동일할 테니까 합병할 수 있죠. 그래서 합병을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에서 합병 결정을 하고
합병 처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필지가 됐죠. 지적공부에서 한 필지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합병은 지적공부에서 한 필지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에서도 한 필지가 돼야 됩니다. 등기부에서도.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이제 등기부에도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누가? 갑이.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문제는 지적소관청의 합병 처분이 이루어지고 하필 등기 신청이 될 때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요 중간에 여기 40제곱미터고 여기 50제곱미터라고 했죠.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는 소유자 갑이라고 했죠. 아직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 있죠. 등기부가. 이 갑이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요쪽은 누구 소유입니까? 갑. 요쪽은요, 을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등기부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적공부에서는 합쳐졌어요, 이미. 그런데 등기부에서는 아직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갑이 을에게 이쪽 토지를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필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지소, 지지, 축 등은 등기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필 등기 신청이 안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원칙은 하필 등기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도 하필 등기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즉 합병 대상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이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하필을 허용합니다.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만 하필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갑, 을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갑의 지분은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전체는 얼마인가요? 90제곱미터. 그 중에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입니까? 40. 그래서 9분의 4. 을은요, 9분의 5. 이렇게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단 조건이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여기까지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이때 갑과 을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이렇게 소유하면 잘 안 팔려요. 팔고 싶어도. 이렇게 소유하면 여기 지분은 잘 양도가 안 됩니다. 사는 사람이 좀 적어져요. 이쪽은 잘 팔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하필 등기 신청에 대해서 갑과 을의 의사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인서가 첨부가 되는데 이 확인서 안에는 갑의 도장도 찍혀 있을 테고 을의 도장도 찍혀 있을 겁니다. 확인서 안에는 이렇게 하필 등기 공유로 하는 지분으로 하필 등기 신청에 대해서 갑과 을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서 안에는 이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럼 등기관 이 도장이 진짜 갑과 을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뭘 첨부하겠습니까? 인감증명. 여기도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지적공부에 합병된 토지 중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지적공부에서는 합병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하필 등기 신청하기 전에 지적공부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각 소유자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경우 확인서를 제공해야 되고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보실 거예요.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도로는 이렇게 나 있고요.
이때 요 부분에 대해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을이 용익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이 자신 소유 토지 100번지 토지를 분필을 하고자 합니다.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해요. 그러면 분필 등기 신청할 때는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이때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 안에는 지금 100번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으니까 이게 100번지일 때 하나는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로 이렇게 분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럼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이제 토지가 100번지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바뀌는 거죠. 분필 등기가 이루어지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요 을의 지상권은 어느 쪽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을의 지상권은 어느 쪽에 등기가 돼야 돼요? 이게 없어서? 네. 이제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쪽에 기록이 돼야 됩니까? 여기에 을의 지상권이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야지만 두 개의 등기부로 나눠졌을 때 을의 지상권은 100의 1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을의 지상권이 있다라고 뻥카 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이때 이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을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을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을의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이제 100의 1번지 토지 등기부에 을의 지상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확인서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네 오히려 그다지 이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을 한번 보죠. 한 필지 토지 일부의 권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다 용익적 권리죠. 분할하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 권리자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 안에는 권리자의 도장이 찍혀 있을 테고 그 도장이 진짜 그 용익권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증명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안에는 상속인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다고 했죠. 플러스 상속인들의 뭐가 첨부된다고 했죠. 인감증명. 그렇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번째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제3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습니까?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걸 외우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절차법은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예요. 그림을 암기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글씨를 암기하는 것보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62쪽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밑에 보시면 주소 증명정보가 있죠. 주소 증명정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는 우리나라 사람은 주민번호가 있죠. 근데 외국 사람 주민번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법인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도 없겠죠. 비법인 사단 재단은 주민번호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민번호가 없는 자에게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록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주소와 주민번호가 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법에. 그래서 보통 규제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을 했었어요.
교재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소와 이 주민번호가 같이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출제가 자주 되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권리자가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등기 명의인은 그 표시사항이 뭐냐면, 즉 등기부에 기록되는 표시사항이 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먼저 하죠.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을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주민번호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주소와 주민번호가 여기에 기록이 될 때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관은 이 등기부에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이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기록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 을은 자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 될 겁니다. 법인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등기 의무자는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 명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등기 권리자 아닙니까? 따라서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만 요 주소 증명정보,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왜? 등기 권리자만 등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이 되죠. 맞습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이 될 겁니다. 변제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될 때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되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소 신청에 의해서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걸 지워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는 등기들, 즉 이러한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나타날 때만 등기 권리자가 이걸 첨부하는 겁니다. 다시요. 등기부에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록할 때만, 그때만 등기 권리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명박이라는 분은 서울이 주소겠죠. 서울이 이명박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이명박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이명박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이명박.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네, 부산. 그리고 주민번호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같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소와 주민번호도 같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 권리자 을은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든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권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자주 나타나요. 즉, 소유자는 누굽니까? 부산에 있는 이명박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요 나쁜 이명박이라는 놈이 요 이명박의 부산의 이명박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것처럼 요 을에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좀 나쁜 놈이죠, 이 양반이. 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때 서울에 있는 이명박이 소유권이 원래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동일이라는 것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뭘 첨부해야 되냐면 요걸 첨부해야 돼요. 주소. 소유권만큼은 소유자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동명이인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서 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럼 정리하죠.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가 첨부하는 겁니까? 등기 관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첨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큼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도 뭐는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과 주소까지 같다면 그건 소유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뭐만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 3번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더 중요하죠. 4번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위로, 옆 페이지 보시면, 꼭대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누구도 첨부해야 된다고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얘 뭐도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가 강공소가 개입되는 등기라고 한다면, 즉 판결, 경매, 공매,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거나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주소증명 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거나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무자가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민번호가 없는 자에게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느냐, 부여의 주체, 이게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 주체 거기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물론 민법 지식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도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시험 부동산 민법 거기 시험 범위가 아닌 거라서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대장 증명 정보를 얘기하는데요. 이 대장 증명 정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이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등기인 소유권에 관한 등기 2개.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두 번째, 이 등기부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이에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도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표제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다시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 예전에 지지난 시간인가 표 그려드린 적이 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일 때는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나와 있고요. 거기 접수에서 셋째 줄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밑줄 쳐져 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글뱅이 2번,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신청하는 경우, 이건 여기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설명을 드려요. 그때 공부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 직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형식적 심사라고 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치안은 이건 예전에 한 걸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266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각하가 나오는데 각하는 거부 결정을 각하 결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하 사유는 거부 사유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11개의 거부 사유, 각하 사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267쪽을 보시면 첫째 줄에 전자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요거 밑줄 치셔서 암기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각하 결정이 난 후, 각하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거부 결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거부 결정이 난 후에 그 고지 전에, 고지라는 것은 거부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고지 전에 그 흠결사항을 보충하여 정정하더라도 각하 결정 전의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당연하겠죠. 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하 사유가 나와 있는데 각하 사유는 11가지가 있는데요. 제1호는 뭡니까? 관할 위반. 그렇죠.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단히 불분명하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단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확정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불확정 개념. 이런 불확정 개념 대표 주자가 민법에도 있죠. 민법 어디에 있습니까?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대단히 불분명해요. 이런 걸 불확정 개념 또는 제왕 규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제왕 규정이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법관이 재판할 때 지 멋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왕적인 규정, 불확정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불확정 개념은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과마다 다 내용 판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많고 판례가 많다는 얘기는 논문이 많고 논문이 많다는 얘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법 103조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판례가. 마찬가지로 등기법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기억부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치읓까지 있고 치읓도 A, B, C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갖고는 모자라요. 이게. 그래서 민법 지식으로 하나씩 보실 텐데요. 여기 책에 있는 건 일단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요약집이나 또는 문제풀이 할 때 추가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를 보죠. 기억.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그 등기 신청 사건은 등기할 것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잘 나왔습니다. 얘가 하천 나와 있죠. 하천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지 않나요? 하천법에서 하천의 구규제가 폐지됐다고 했죠. 따라서 원칙이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되어 있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의 등기만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 등기는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곧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하천의 구규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뭡니까? 바닷속 토지를 얘기해요. 대륙봉. 대륙봉을 얘기하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교량 등기할 수 있습니까? 교량은 다리를 얘기하겠죠. 강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런데 이 교량은 지붕과 벽이 있습니까? 없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점유권은 언제 인정이 돼요?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죠. 따라서 사실상 지배만 이루어지면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 얘기하죠. 법정 담보물권의 의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 담보물권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약정등기, 특약등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느냐면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정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필요적 내용 정보.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의적 내용 정보. 왜 필요적 내용 정보, 임의적 내용 정보가 있냐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게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등기관의 역할은 신청정보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정보에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필요적 내용정보. 등기부에서는 필요적 기록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신청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죠. 맞습니까? 그걸 임의적 내용정보. 등기부에서 얘기할 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임의적 내용정보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때는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내용정보라고 불렀어요. 약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약, 합의, 계약.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건 임의적 내용정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약정할 수 있고 특약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신청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는 기록할 수도 있죠. 이거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기억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도 전부 다 임의적 내용 정보라고 했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거. 변제기, 시기, 종기,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내용 정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등기부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료, 보증금, 이자 이런 것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다만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 암기하시라고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특약사항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정보에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이 특약은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멋대로 특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그걸 다 기록한다면 공시기능이 떨어져요. 따라서 이건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반드시 같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이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로 처분하는 등기 신청해봤자 안 해줄 겁니다.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역사학계의 통설은 뭐냐면 이 지주전호제예요. 소작제. 소작제로 인해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침략당해서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학계에서. 그러면 소작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헌법이 만들어질 때 소작제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허용할 수 없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조선이 망한 이유를 소작제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건국이 아니라 건국이라고 하면 일베소리 듣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헌법이 만들어질 때 소작제를 금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경자유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소작제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농사를 짓는 자만 경자. 이거는 밭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농사를 짓는 자만이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소작제 금지 규정입니다. 헌법에 있는. 그러면 민법에서도 헌법의 지지를 받아들여서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금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민법 규정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민법은 35% 정도는 조문으로만 출제합니다. 35%에서 40%. 그래서 조문만 달달달 외우셔도 까락이 안 나와요. 예전에 15회 때 시험이 있었죠. 0.8% 붙였던 시험. 거기서도 조문에서만 출제된 게 35%였어요. 제가 이렇게 다 쉬어왔습니다. 그때. 그 어렵던 15회 시험도 35%가 조문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 500개가 안 돼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그것만, 네? 500개가 많으세요? 네. 500개 그거 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던데 A4 용지로. 20페이지는 안 넘어요. 그것만 달달달 외우셔도 까락은 안 나옵니다. 거기 플러스 판례. 그러면 90%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 시험이.
안타깝네. 여하간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소작제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저당권은 금지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상권도 소작제와 관련이 없어요. 지상권도 용익물권이죠. 사용수익하는 물권이죠.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수목의 소유목적, 농사 짓는 거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금지되어 있느냐? 이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임차권은 차임이죠. 기간이 짧죠. 짧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그래서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가능해요.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뭘까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 그래서 이건 민법의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출제를 자주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미음을 보시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이는 뭐 위반입니까? 네? 수반성.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5가지. 좀 외우시죠, 웬만하면. 네. 첫 번째, 통유성. 첫 번째, 타물권성. 이건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이것도 외우시면 좋은데, 타물권성.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설정이 안 돼요.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데, 타물권성. 두 번째는요, 부종성. 세 번째는 수반성. 네 번째는 불가분성, 5번째는 물성대위성.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것은 이거는 수반성 위반입니다. 담보 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수반돼서 따라다닙니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 물권도 같이 이전돼야 돼요. 이게 수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종성과 헷갈려 하시는데 부종성은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붙일 붙자예요. 끝날 종자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피담보 채권과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써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죠. 이것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피담보 채권과 붙어서 끝나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러면 이거 미음도 수반성 위반이라서 각하되겠죠.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렇다면 지분권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이건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러면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읍과 시옷에 이런 건 자주 출제가 돼요. 나올 게 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응도 보시면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 안 해줍니까? 네? 왜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지 이해가 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암기한 건 이해가 된 게 아닙니다. 왜 안 해줍니까? 거기 답이 있는데 거기 촉탁으로 이라는 표현이 있죠. 촉탁 등기인데 관공서의 촉탁 등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사자가 신청했죠.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법 위반이에요. 따라서 안 해줄 겁니다.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읒을 보시면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가 2개가 나타나죠. 따라서 공식능력에 혼란이 발생하겠죠.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읓을 보시면 신청서,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A.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경우
즉 이것 지난 시간에 표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한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지분에 대한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네?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안 나시면 정확하게는 안 나셔도 제가 표로 그린 거는 기억나십니까? 표로. 또 그려야 돼요? 요약집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암기는 어차피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신청했을 때 이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29조 제2호 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신청했을 때 이때도 각하해야 되겠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기입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나중에 보실 건데요. 나중에 처음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문법 지식이 아직은 없을 테니까. 가처분은 원래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입니다.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그냥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처분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처분이에요. 제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처분하면 저는 아파트가 있다가 없어지죠. 이게 처분의 개념입니다. 그럼 처분의 반대말은 뭘까요? 없다가 생기는 거. 취득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라는 건데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없다가 생기는 겁니까? 없다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그렇게 금방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되게 어려운 거라서. 네, 그거예요. 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념 자체가. 이거는 취득이죠. 맞습니까? 그럼 취득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게 있냐? 그런 건 없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빨리 이해하시니까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제가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거, 이전시키는 거, 이거는 처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이전했습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 있다가 없어졌죠? 처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다면 가등기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제가 가등기 권리를 돈 받고 다른 자에게 이전하면 저는 가등기 권리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처분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양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트 맞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예전에 한 것 같은데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따로 신청하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절반 정도는 이 책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건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암기하실 생각을 애동치 하지 마시고요.
한 줄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줄 한 줄씩.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그거 했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필 정보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